아니야, 오늘 2시간만. 오늘 가볍게. 그리고 학부 모의고사 이따가 드릴 건데 학부 모의고사는 주말 과제로 그냥 한번 풀어봐. 이번 주 학부 모의고사를 안 풀었잖아. 그거는 문학으로만 넣었거든. 문학으로만 넣은 거니까 한번 풀어봐. 여러분들 시라던가 이런 것들 표현법 잘 찾는지 한번 그거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학부 모의고사 준비했고, 그거에 대한 해설 영상은 수업 녹화 영상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비문학 제 독서 수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제공을 할게요. 여러분들 경민고 같은 경우는 일요일 수업을 만약에 또 이제 뒤에 하다 보면은 좀 목요일 날 왔다가 다음 주 일요일 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해서 목요일 하고 일요일 수업하고 또 일요일 수업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수업을 많이 하는 것도 또 힘들지 않니? 국어 수업을 많이 하는 것도. 그래서 주말에 일단 2시간을 편성을 한 거고, 앞에 기존에 우리 하던 수업은 독서는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 그거는 영상 녹화된 거 드리고 그냥 따라오는 걸로 그 정도만 마무리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소설 개념을 정리할 때 이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기억나니? 소설 구성 3요소? 인물,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배경은 이쪽에다 좀 해볼까? 그러면 이런 인물, 사건, 배경을 보는 거. 그게 이제 사건을 보는 거지. 자, 밑에 소설의 형식으로 잠깐 넘어가자. 밑에부터 얘기할 텐데, 소설은요, 우리가 산문 형식으로 쓰여져 있죠. 산문의 의미는 산문. 오케이, 긴 문장이라는 거지. 산자가 흩어놓다라는 산이야. 우리 분산되다 이산가족 할 때 그 산자. 그래서 흩어서 길게 쓴 문장. 그럼 산문의 반대말, 좀 대비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지? 산문 말고? 운문, 운율이 있는 문장. 시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 운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좀 대비되는 측면들은 있죠. 자, 근데 이제 소설의 어떤 형식 중에서 우리 소설의 개념. 소설은 시에서는 화자라고 부른 사람은 감정을 노래한 사람이었는데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을 누구라고 하지? 서술자가 있죠. 그럼 이제 서술자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그럼 이 서술자라는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첫 번째는 시점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개념으로서 제시가 될 거예요. 자, 시점은 먼저 몇 인칭과 몇 인칭으로 나뉘지?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뉘죠. 자, 1인칭과 3인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분 포인트는 뭐가 등장하냐 아니냐?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1인칭. 나가 아니면 3인칭이에요. 자,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보자. 나는요, 내가 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시점? 주인공 시점. 아니,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걸 나는 지켜볼 뿐이야.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근데 이 3인칭 시점에서는 관찰자 시점도 똑같이 있죠. 서술자가. 근데 관찰자 시점이 아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요 전지라는 뜻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거 가끔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전지적, 무슨 의미니? 전지. 원서. 응? 터? 맞아. 그런 느낌. 전체를 알다. 아는 거야. 전지전능. 그래. 모든 걸 아는 사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지. 그걸 전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뭐 여기까지가 뭐 당연한 시점이지만, 자, 여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특히 우리 홍만근이 이렇게 말했다에서 나오는 특수한 내용이 초점화자라는 개념이에요. 초점화자. 이름에서 느껴지네. 화자, 말하는 사람, 초점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초점에 맞춰서 쭉 이야기를 얘기해주는 서술자가 있거든요. 그럼 이 초점화자는 무엇이냐? 하나의 이야기 속에, 이 소설의 이야기 속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겠지만 어떤 인물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요. 서술자는 밖에 있어요. 3인칭 서술자가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A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심리까지는 몰라요. 그냥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행동 정도로만 알 수 있고 대신 이 A의 심리까지는 알 수가 있겠죠. 생각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초점화자로서 A가 잡힌 거. 이런 구조, 이런 시점을 초점화자라는 말도 쓰지만 좀 어려운 말로, 다른 말로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하고 혹은 제한된 작가 시점,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전지전능하지만 제한되어 있어요. 한 명한테만. 그래서 이런 작가 시점, 여기 시점이라는 단어도 넣었죠. 이게 홍만두는 말했다가 요 시점이 쓰여서 그래요. 그리고 요 시점은 그 소설 아니더라도 다른 소설들에서 많이 쓰이는 시점이라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초점화자를 물어볼 때 혹은 제한된 작가 시점을 물어볼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무슨 시점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지향하는 패턴이 아니지. 모의고사의 선택지 같은 경우는 좀 그 말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학교 내신도 요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이 소설이 서술되고 있다. 초점화자가 생각나셔야 돼요. 근데 특정 인물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인칭도 되냐면 1인칭도 돼요. 특정 인물 1인칭의 시점에서. 왜냐하면 이 초점화자 같은 경우도 이 서술자를 작품 안으로 넣어버리면 그냥 1인칭 시점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의 시점이니까. 유사하지. 한 사람의 시점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 1인칭 시점, 초점화자 시점이 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현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는 시점과 이 시점에 대한 어떤 거리감에 대한 표현을 좀 할 건데요. 거리감, 무슨 거리감이냐면 서술자와 서술자에 따른 우리 독자 그리고 소설 속의 인물의 서로의 거리감들이 잡혀요. 거리감이 멀다, 거리감이 가깝다 이런 표현을 쓸 건데 그러면 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가 독자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인물에 대해서 잘 설명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독자는 우리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까? 아니면은 별로 관심이 없을까? 어떤 게 있어? 궁금해져? 어? 뭐 하는 사람인가 누가 설명해줘? 서술자가. 설명 이미 다 해줬을걸? 그럼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고 싶니? 다 알고 있니? 다 알고 있지?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떨어지는 느낌이지. 자, 요거를 거리감이 있다, 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잘 알고 있다, 거리가 가깝다. 서술자가 인물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독자와도 거리가 가까워요. 그런데 독자는 그럼 인물과의 거리는 멀다. 라는 이런 거리감은 시점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데 어떤 시점이 이런 느낌일까? 어떤 서술자가 쓰였을 때?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시점? 오케이,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것이 서술자 인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 서술자와 독자 간에도 가깝지. 손가락 왜 그래? 손가락. 아, 부러졌네? 아. 자, 근데 이 서술자가 1인칭이었을 때는 정말 가까운 인물, 주인공일 때, 그치?
그 인물이 주인공이 나일 때 서술자랑 동일하다 보니까 거의 가깝겠지? 그러면은 1인칭에서는 주인공 시점이 이렇게 거리감이 가깝다. 그리고 독자와 인물 간에는 멀다. 라는 느낌이 잡힐 거예요. 자, 이거와 반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가 멀다가 잡히겠죠. 잘 몰라, 인물에 대해서. 그럼 나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니? 못하지? 그럼 여기도 멀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독자가 우리는 인물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가까워지는 이런 시점은 무슨 시점? 나머지 관찰자 시점이다. 1인칭,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이렇게 거리감들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1학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1학년 때 배웠던 소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니? 1학년 때 배웠던 소설. 다 리셋됐구나. 구두. 이거.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 그럼 그거 무슨 관점이었어? 무슨 시점이었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그 아저씨가 나한테 막 돈 빌려고 하고 막 출산도 하고 이랬잖아. 그리고 막 이렇게 나한테 칼 이렇게 두르르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아저씨의 심리를 막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 그 아저씨가 어떤 심리일까? 칼을 왜 부들부들 떨고 있을까? 그치, 왜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런 말을 계속 왜 반복을 했을까? 우리가 그 아저씨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을 했던 거. 그런 걸 우리가 가깝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감이었고요. 이 거리감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 태도는요.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우호적인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적대적 태도, 중립적 태도, 객관적 태도 이런 태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끔. 어떤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자, 플러스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 표현법이기도 한데 풍자와 해악의 태도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럼 풍자는 뭐고 해악은 뭐냐? 자, 일단 둘의 공통점은요. 웃음기가 좀 있어야 돼. 웃음기가 있어야 돼요. 약간 좀 이렇게 웃기게 표현을 해야 돼. 그런데 풍자는 그 대상을 비판하는 거고요. 일부러 웃음기 있게 그린 게 비판하려는 목적이야. 근데 해악은요. 연민의 감정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해악적으로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술자에 대한 어떤 시점에 대한 부분이라면, 자, 시점을 우린 넘어서서 서술자가 어떤 서술 방식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술 방식을 보이냐? 먼저 인물의 대화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어떠한 장면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기도 합니다. 서술이라는 단어는요. 술술술술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풀어서 설명하다. 서술. 그러면 자, 이 서술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게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서술을 읽어낸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대화나 묘사는요.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고 대화는요. 서술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까? 아니야. 서술자의 생각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인물의 대화에서 서술자의 의도를 꼭 생각해 줘야 돼요. 이 대화의 의도. 지금 이 대화가 무슨 의도로 우리한테 제시된 거지? 응. 직접 전달. 미안해, 직접이 아니지.
직접이지. 직접. 다이렉트.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서술자가 어떤 생각을 직접 전달하냐? 결국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인물 제시 방법으로도 연결이 돼요. 자, 인물 제시 방법은 우리 이렇게 봐서 지금 소설의 인물 요 부분과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 연결은 안 해놔도 돼. 딱히. 자, 요 인물 제시 방법과 연결이 되는데 먼저 서술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해주면 그거는 인물 제시가 직접 제시가 되는 거죠. 인물에 대해서 직접 제시됩니다. 그러면은 인물 제시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 그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표현해 주는 건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준다. 이 직접 제시를 또는 다른 말로 말하기라고 표현을 해요. 텔링. 자, 대화나 묘사는요. 직접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제시가 될까? 간접 제시가 되겠지? 이 간접 제시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그럼 서술자의 생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이 직접 제시는요. 인물의 성격, 이 사람 성격 착하대, 나쁘대 라고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 주는데 간접 제시가 될 때는요. 항상 의도를 우리가 추론해야 돼요. 그 의도를. 이 사람의 성격 혹은 심리가 어떠한지 그것을 파악해 주면서 읽어줘야 돼요. 대화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해요. 대화가 많으면. 자, 이 서술 방식이 서술에서 조금 더 분화돼서 우리가 서술자가 가끔 서술자의 개입을 일으켜요. 자, 서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근데 개입을 했다? 도대체 뭐가 개입이야? 서술자가 어떻게 하는 게 개입일까? 얘는 이미 그러면은 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인데 개입하는 거 아니야?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도대체 뭐가 서술자의 개입일까? 서술자가 개입을 한대. 개입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이야기 들려주는 게 이미 개입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서술자의 역할은요. 이야기만 들려줘야 돼요. 이야기만 들려줘야 돼. 오늘 뭐 했고요. 이 사람은 뭐 했고요. 저 사람은 뭐 했고요. 뭐 영희와 순이는 서로 친했대요. 근데 영희는 철수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짝사랑을 했는데 갑자기 순이랑 철수랑 사랑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이야기만 들려줘. 이야기만 들려주지 않는 건 그러면 뭐냐?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는 순간 그거는 서술자가 개입한 거예요. 이야기에서. 혹은 상황에 대한 평가. 상황에 대한 판단. 막 되게 힘든 상황인데 어친데 격진격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지. 그리고요. 어떤 인물에 대한 감정 표현을 할 때.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막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때 우리 서술자가 개입을 한 거예요. 혹은 독자들에게 대화체로 표현할 때. 독자들에게 대화체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서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만 들려줘야 되는 서술자가 선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들려놓을 때 이것을 우리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술자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걸 이제 구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실력이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문학하면은 지금 이번에는 시험 범위에 아직 판소리체 문학은 없겠지만 판소리체 소설 요 독자들에게 대화를 하는 이 측면들이 나중에 고전에서 강조가 돼갖고 판소리계 소설로 가거든요. 그럼 판소리계 소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판소리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니? 어떻게 하는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옆에서 북을 얼쏘 이런 식으로 막 고수가 장구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이 판소리하는 가창자가 누구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근데 노래도 불러주기지만 이야기도 해주지. 이 구조가 그대로 소설에 담긴 게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청중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막 들려준다? 소설자의 느낌으로. 그러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궁금하게 유발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다 판소리계 소설에 생기기도 하다. 하나 더. 판소리계 소설뿐만 아니라 소설자의 개입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쓰이는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편집자로서 이 소설을 이어나가는 편집자로서 논평을 해버렸어요. 결국 그거는 소설자의 개입 똑같은 개념인데 가끔 이름을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편집자적으로 논평,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 우리가 서술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개념 부분 측면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자, 이 서술 부분이 좀 더 강화되면 서술하는 패턴을 보면서 요약적 제시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이런 말로써 제시가 되는데 자, 이 요약적 제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혹시 초등학교 어디 나오고 중학교 어디 나왔어? 노경초. 원석이는 노경초 나오고 박민중 나왔다 얘들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원석의 몇 년치 얘기를 다 해버렸니 벌써? 9년치 얘기를 다 해버렸지. 9년이라는 시간을 단 몇 줄로 이렇게 줄여서 설명을 해버릴 때 그 과거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 요약적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의 긴 시간을 정리해 줄 때 어떤 사람이 살아온 이력들을 얘기해 줄 때 이런 것들이 다 요약적 제시가 돼요. 과거의 긴 시간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요약적 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술자의 서술 패턴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 더. 요약적 제시와 달리 우리가 서술자의 서술 패턴이 어떤 의식의 흐름대로 썼다라고 하는 이 의식의 흐름. 이게 의식의 흐름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도 야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또는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 의식의 흐름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서술자의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표현을 했다는 건데 이런 표현들은 어떤 소설에서 나오냐면 이게 소설 작품을 아예 알고 있으면 편해요. 의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소설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 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구보 씨 혹은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에서 주로 쓰이기도 해요. 날개. 그러면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도대체 왜 나왔냐면은 자 1930년대 이걸 사준데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이해만 그냥 듣고 넘어가도 괜찮아. 근데 의식의 흐름이 뭔지는 알아야 돼. 그냥 의식대로 쓴 거예요. 그럼 의식대로 쓰는 게 왜 나왔냐면 1930년대 합리주의가 상당히 발달을 하거든. 합리주의가 너무나 발달을 하고 세상에 우리 풍조로서 잡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잘 나가면 항상 거기에 대해 우리는 반대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정반합 내가 얘기 언제 해주지 않냐. 정반합, 바른 거에 대한 반대가 나기도 한다. 그럼 그것이 융화돼서 합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 해줬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합리주의가 너무나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 여러분들이 보면 합리적이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합리적이라 생각하니? 아침 먹고 왔어? 왜 먹었어? 배고파서? 왜 배고파? 먹는 거잖아. 그치? 자, 여러분들 게임 왜 해? 재밌어서? 어떤 부분이 재밌어?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요. 사람은 결국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재밌잖아. 막, 너무 재밌어. 왜 재밌어? 뭐 어떤 이유라던가 그 근거가 명확하게 따졌지? 아니지. 어떤 경우에서는 갑자기 그냥 재밌는 경우가 있지, 그냥. 즐거운 느낌도 있지. 사람은 생각해보면 그냥 합리적인 존재가 아닌데 너무나 합리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반발해서 야, 사람은 원래 비합리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의식의 흐름이 강조되는 추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무시해도 사실 되는 건데 가끔 나와서 그래. 의식의 흐름은 비합리성을 강조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비합리성이라는 거는 아니야, 사람이란 거는 원래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인 거 아니야. 그냥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 그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합리성을 들여다 보여주기는 소설에서 그런 의도로 의식의 흐름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뿐.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개입해서 선생님적 논평을 조금만 붙이면 이 의식의 흐름은 혹은 이런 소설들은요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가 합리적이 그러니까 뭔가 막 긴박감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뭐 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막 서술이 되다 보니까 제 논평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들은 비합리적인 거를 좀 강조해 주려고 이렇게 썼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지 마. 야, 의식의 흐름대로 쓰지 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은 비합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냥 적나라하게 소설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소설가. 그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가끔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해서 그래. 왜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리가 안 되면은 서술자의 그냥 생각 있지. 이 의식,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버린단 말이야. 아니야, 이거 연결되면 안 되는 개념. 서술자의 생각이 의식이지만 그 의식의 흐름대로 썼다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자, 밑에 이런 서술 방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이 표현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뭐가 나타나냐? 비유가 있죠. 자, 비유에는 직유법과 무슨 법까지 포함? 은유까지 포함이 돼요. 그리고 반어법도 있죠. 자, 좀 어려운 말인데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도 많이 씁니다. 관용이라는 단어가 뭐니? 관용. 제가 잘못했어요.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이럴까? 그때 관용은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맞아. 그때는 관대한 용서야. 근데 지금 이때의 관용은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습관적 사용을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습관적으로 뭘 사용하길래? 고사성어, 한자성어, 사자성어, 뭐 고사성어 혹은 속담 이런 것들 사용하면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용적 표현을 인용하기도 하죠. 인용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 이런 표현법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나 더, 관용적 표현의 이런 고사성어 혹은 한자어를 너무나 많이 쓰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는 현학적 표현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현학이라는 단어는요, 학식을
현이 나타나다. 우리 출현하였습니다 하면 갑자기 없었던 게 뿅 하고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학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재수없어. 이런. 재수없어. 똑똑한 척. 근데 이게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 어려운 말, 한자어. 이런 것도 했었나? 이보시오. 동난지 사오, 외골 장피 무슨 장치, 동난지 사오라고 하는 사설시조에서 야, 이복의 장수야, 동난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계졌다라고 하라고. 기억나니? 거기서 현학적 표현이 나오죠. 너무 어려운 단어들만 얘기했지만 아니 그거 알고 보니까 계절이었어. 자, 그런 표현을 우리가 현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인물에 대해서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그려요. 웃기게 그려요.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그리는 표현. 까지가 서술자의 서술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어떻게 맞물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소설을 읽어냈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캐치하면서 써야 돼요. 좀 어렵기도 해요. 자, 그럼 다시 위로 가서 그럼 결국 우리가 인물을 본다는 건 그 인물과 인물 사이의 어떤 갈등을 보는 것이 사건이죠. 이것이 갈등이에요. 그럼 인물을 볼 때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꼭 봐야 되고요. 그 말에 대화를 만약에 인물이 대화를 했을 때는 그 심리가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되고 그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아까 몇 가지 제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두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인물의 유형을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인물의 유형은요, 평면적 인물이 있고요. 입체적 인물이 있기도 해요. 평면적 인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성격이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근데 입체적 인물은 중간에 성격이 한번 바뀌기도 해요. 나빴던 놈이 착하지기도 하고 착했던 놈이 나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성격 변화인데 근데 우리 소설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고요. 자, 두 번째가 전형적 인물이기도 하고요. 개성적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 개성적과 전형적, 뭐 평면적과 입체적은 뭐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서 볼 수는 없고 어느 부분이 측면이 부각되는지를 보는 거야. 개성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되게 독특한 느낌인데 전형적이라는 거는 그전 시대상에서 대표되는 인물, 대표성을 가져요. 어떤 시대에서 혹은 어떤 단체에서 사회에서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려질 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이 황만근도 전형적 인물로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냐면은 이 사람 아주 성실한 농사꾼 그런 측면에서 혹은 일반적 대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도 있습니다. 주동인물은요 주로 동작하는 주인공이 있다는 거고요. 반동은요 그와 갈등이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이 반동인물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주동인물, 반동인물은 결국 갈등 구조를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갈 거, 갈등으로 갈 건데 이 갈등의 구조가 두 가지로 먼저 나뉘죠.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내적 갈등은 혼자 고민하는 거. 오늘 아침에 고민됐지 학원 갈까 말까? 씨, 인간하기 싫은데 조금 더 잘까? 그것도 갈등이야. 고민하는. 점심을 뭐 먹을까? 점심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피자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갈등이에요. 다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적 갈등으로만 하면은 소설이 그렇게 뭐 재미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긴박한 외적 갈등을 보여주지. 외적 갈등의 유형, 누구와 누구의 갈등, 인물 간의 갈등, 혹은 사회와의 갈등, 혹은 운명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1학년 때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아웃켈레 구도로 남은 산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더니 주된 갈등. 그러니까 인물 간에 그치 나와 오 선생과의 갈등이지. 근데 사회와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어. 자, 대학 나온 사람이요라고 하는 지식인이 사회에 적응해요 못해요? 못하는 그런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인물 간의 갈등은요. 이 인물 간의 갈등이 그려지는 순간 여러분도 뭐 해야 되냐? 인물관계도 그려주셔야 돼요. 특히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물관계들을 좀 그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한 3명 이상 나온다 싶으면 그 관계도 그리면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소설을 읽어내는 방법이고. 자, 배경으로 갑시다. 이 배경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배경이 제시이기도 하죠. 시간적 배경, 혹은 공간적 배경, 심리적 배경까지. 그 사람이 되게 우울해 심리적 배경이 그려지는 거죠. 되게 즐거워 심리적 배경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배경만 우리가 가지고 뭘 더 해야 되냐면 배경이 갖는 효과 혹은 그것에 대한 기능까지도 우리는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읽어낼 수 있으면 소설이 더 아주 탄탄하게 읽힐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배경이 갖는 기능, 어떤 효과, 사실성을 높여주기도 하죠. 사실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실제 공간과 배경, 시간, 장소가 그려지면 혹은 어떤 사건과의 개연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사건의 개연성이 높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경이 잡히는 순간 그 순간의 분위기도 형성을 시켜주죠. 그리고 앞으로를 암시해주기도 하고요. 복선처럼. 근데 요거 복선은 앞으로의 사건에서도 나올 거고 마지막에 주제를 부각하기도 해요. 까지. 자, 그리고 이런 배경 혹은 인물, 사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거든요. 이 소재가 우리 어떤 소재들 되게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도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어떤 소재는 어떤 뭐 갈등을 드러내는 소재 있고 어떤 소재는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화해의 소재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소재는 단서가 되는 소재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소재의 의미, 그런 소재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찾아주는 연습은요 소설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많이 했어. 윤동주의 자화상 기억나지? 1학년 때 했던 거. 윤동주 자화상 우물의 기능 무슨 의미가 있어?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자아성찰을 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그 소설에서 이 소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주면서 읽어주는 거. 그렇죠? 성찰해주는 매개체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전체적인 서술 방식에서 얘기를 했고 요거는 제가 녹화해서 다시 드릴 거예요. 못 따라오시면 다시 한번 적어주셔도 되고 복습하셔도 되고 늦게 들어오신 분은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앞부분을 보면 되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요거 프린트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내일 학원 오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온 연서랑 원석이는 내일 프린트 문제만 가져가면 될 거야. 자,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소설의 3요소에서 파생된 거거든. 원래 소설의 3요소부터 보통 공부하는데 소설 구성이 더 중요해서 그래. 그럼 소설의 3요소는 뭐가 있었을까?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주제 구성 문제 이렇게 거꾸로 쓰는 느낌은 연관성을 좀 매치하면서 읽어주려고 해요. 자, 이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구성은요, 구성이라는 단어가 뭐니? 구성.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소설이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럼 소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장면과 장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장면과 장면이 계속 연속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우리한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구성을요, 하나의 플롯이라고도 얘기해요. 플롯. P-L-O-T. 플롯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장면이라는 단어로 심화해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 장면 하나의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뭐가 있었다고? 인물 사건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우리는 발단 부분부터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쭉 전체의 이야기 구조에서 항상 이 장면은 한 장면으로만 발단이 전체가 끝나지 않고 장면과 장면이 계속 쌓이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장면 하나에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주는 거. 이 장면 하나에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주면서 결국 장면 단위로 끊어읽기가 되어야 돼요. 그 장면 단위로 끊어읽기를 해줘야 내신은 좀 정리가 돼요. 모의고사에서는 장면 단위로 이미 끊겨서 나와. 길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장면 단위에서는 누구 나온다고요? 인물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요. 배경 나온다고. 그러면 장면 단위로 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끊느냐? 인물이 등장하거나 혹은 퇴장할 때. 그럼 끊으면 돼요. 혹은요, 사건이 시작되면. 그러면 장면을 끊어주면 돼요. 혹은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면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장면들이 쌓여서 몇 장면이 쌓여서 하나의 발단이 될 것이고 몇 장면이 쌓여서 하나의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장면과 이야기, 장면들이 쌓이는 거지. 그럼 이런 장면에서 굳이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부터 되게 중요해. 황만근이 이렇게 말할 때 특징이 나오니까 이 인물 간의 갈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발단에서는 갈등이 거의 없다가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갈등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가 드렸던 프린트 제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래요? 제 첫 장의 앞에 부분. 가연이랑 영서는 내가 파일로 보냈지. 앞에서부터 황만근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어. 그러면 발단부터 나온 느낌이니? 아니에요. 위기 아니면 절정이지. 뭔가 지금 긴박하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역으로 제시가 돼요. 지금 여기서. 구성을 우리가 배웠던 소설의 그런 기본적인 구성을 흐트러 버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특징이기도 해요. 구성적 특징. 그건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 주제는요. 이 주제로 한번 갑시다. 이 주제는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 소설에서의 주제. 시에서의 주제는 감정 찾으면 되잖아. 시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그 화자의 태도, 정서 찾으면 되거든. 근데 소설의 주제는 어떻게 찾아야 돼? 인물이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인물의 심리를 찾아주면 되는 건가? 아니야. 주제는요. 이 결말의 방향성이 주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소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계속 얘기 나온 게 1학년 때 배웠던 아웃클랩 구두로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니? 아니 좀 새드 엔딩이지. 갑자기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열린 결말이지. 그치 맞아. 그러는 이제 열린 결말, 닫힌 결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조적인 측면이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서 좋은 방향이야, 나쁜 방향이야? 나쁜 방향이지. 그럼 그 소설의 주제는 좋은 주제를 얘기하는가? 아니지 어떤 비판적인 느낌이다. 그럼 뭘 비판하는 거지? 1학년 때 아웃클랩 나오는 거는 지식인이 사회에 쓸모가 별로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예요. 그 결말의 방향이 소설의 주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생겨요. 만약에 그 1학년 때 그 소설 아웃클랩 구두로 남은 사내가 결국 지식인인데 칼 들고 이렇게 하다가 도둑질에 성공해갖고 돈이 많이 벌었어. 그런 식으로 끝나가. 그럼 그 소설을 읽은 독자는 뭐라고 생각하겠니? 나도 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지. 그거는 소설의 주제가 그런 식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 결말의 방향이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결말의 방향성이 어떻게 끝나는지 항상 주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자, 요 구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요 구성에 대해서는 이게 또 여러분들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요 구성을 조금 더 측면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평면적 구성이 있어요. 평면적 구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순행적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의 순행적. 시간이 순행적으로 흐를 때. 근데 일단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는 시간이 뒤바뀐 것 같지.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우리 무슨 표현을 쓰니? 역순행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소설에서는 이 역순행이라는 단어보다 입체적 구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입체적으로 돼 있다. 시간의 순서가 입체적으로 막 갑자기 현재였다 과거로 가는 거예요. 혹은 사건의 위치에 따라서 병렬적 구성이라는 단어도 가끔 쓰기도 해요. 그리고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이것도 최척전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거든요.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는 소설이에요. 최씨야. 최척전이라는 소설 같은 경우는요. 부부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 이 남편은 명나라에 있고 이 여자는 아내는 일본에 있어. 그럼 서로 만날 수 있니? 지금처럼 뭐 줌을 키고 화상 대화를 할 수 없잖아. 명나라니까 옛날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명나라의 이야기를 쭉 들려줘. 일본의 이야기를 쭉 들려줘. 얘네들은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근데 마지막에 만나긴 하거든. 근데 우리는 화면을 동시 분할해서 양쪽에서 보지 않는 한 소설 같은 경우는 글로 제시가 되잖아. 그럼 두 사람의 장면을 똑같이 줄 수 있니? 못 주지. 그래서 최척의 이야기 잠깐 들려주고 한편 오경은 이렇게 얘기를 잠깐 들려주고 다시 최척의 얘기 또 들려주고 오경의 얘기가 또 들려주지만 이 둘의 사이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별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될 때 우리는 병렬적 구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병렬적 구성은 찾는 게 좀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 이거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왜 병렬이지? 어떤 게 병렬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병렬적 구성은 나올 때마다 좀 강조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하나 더, 액자식 구성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액자식 구성은 요 입체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서술자가 동일해요. 입체적 구성은요. 서술자가 한 명이에요. 서술자 한 명이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 장면으로 딱 바뀔 때 동일한 서술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액자식 구성은 겉에 있는 외화와 내화의 서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액자식 구성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찾기가 애매하신 분들은 서술자가 동일한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들려주던 서술자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로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액자식 구성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하나 더 옴니버스 구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옴니버스라고 하는 개념은 버스 탄 거거든요. 이 옴니라는 건 전치사 옴니, 함께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스를 같이 함께 탔어. 버스에는 몇 명이 타? 여러 명이 타겠지? 근데 이 여러 명들이 다 같은 주인공이야. 주인공으로서 한 편의 전체 이야기 안에 각각의 이야기들이 세분화돼서 또 들어가는 형식.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자, 난소공은 전체 13편 정도 된 14편인가 3편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소설이 한 가족을 각각의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 옴니버스 구성. 근데 이게 다른 구성이랑 또 헷갈리니까 다른 작품 하나만 또 얘기하자. 금오신화. 금오신화는 신비한 이야기, 신화인데 5가지의 다른 주인공을 내세워서 신비한 이야기로, 그리고 결국은 이 주인공들이 같은 버스를 탔으니까 같은 주제로 가게 돼요. 같은 주제의식을 가지면서 주인공들의 각자 이야기들이 펼쳐질 때는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자, 이거랑 비슷한데 다른 게 피카레스크 구성이에요. 피카레스크식.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거는 요 어원은 피카레스크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주인공 이름이었는데 얘가 되게 나쁜 놈이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다 보니까 착한 놈으로 바뀌어요. 결국 한 명의 주인공이 피카레스크식은 주인공이 한 명이고요. 한 명이 매일 다른 사건, 매번 다른 사건을 만날 때 그걸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예를 들면 영화의 시리즈물, 아이언맨 시리즈 1편, 2편, 3편 다 다른 사건이지. 혹은 뽀로로 시리즈. 오늘은 루피랑 놀았다가 다음날 크롱이랑 놀았다. 그런 것들 주인공은 똑같은데 매번 다른 사건. 그럴 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요 구성에서. 자, 요 구성에서 전의 형식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전 할 때. 고전소설에서 무슨 전 이러잖아요. 근데 이 전의 형식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이 전의 형식이 쓰여서 그래요. 구성도 막 사건,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 막 뒤바뀌기도 하는데 전의 형식이 쓰여요. 전의 형식이란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플러스 마지막에 그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도 서술자가 하게 돼요. 인물의 평가,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게 전의 형식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전 이러면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뭘 했는지 쭉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마지막에 어떤 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지금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소설 드렸잖아요. 이게 전의 평가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부분 14페이지로 보니 내가? 네. 13페이지로 가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건데 죽기 전에 황만근은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라고 하는 요 평가 그 문단 다음에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난지 모르지만 신지가 돌아왔다 거기부터 마지막까지 황만근에 대한 평가를 쭉 하고 있거든. 요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전에서 마지막에 요 평에 대한 부분이에요. 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 앞에까지는 황만근이 어땠는지 행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 황만근은 말했다는 요 전의 형식이구나라는 구성을 이해하시면 된다. 1분만 더 쓰고 이제 쉴게. 자, 이 문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문체는요, 구어체적인 측면, 말로 하는 거, 막 대화하듯이 하는 거, 혹은 문어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토속어라던가 방언을 많이 섞어서 쓰면서 많이 섞어서 쓰면은 뭔가 현장감, 사실감을 좀 주기도 하죠. 욕도 막 쓰기도 해요. 하나 더, 의고적 문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 의고적 문체. 이 말이 뭐 이런 문체로 쓰인 소설들은 잘 안 나오지만 이 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현학적처럼 의고, 의정부고는 아니겠지? 의고 무슨 의미입니까? 의고적이다. 이거는 옛날스러운 문체, 예스러운 문체. 예스럽다. 예스러운 문체, 예스러운 문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이런 의고적 문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어를 많이 사용해요. 고어라는 건 옛날 말 혹은 한자식 문체, 한자식 문장, 한문을 많이 써요. 그거를 많이 쓸 때 우리는 의고적 문체라고 해요. 이게 일부분, 그러니까 모든 소설에서 이게 의고적 문체로 쓰였으면 우리 보지도 않을 거거든. 근데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현학적인 표현을 해주거나 이런 의고적 문체를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때 이런 문체들이 종종 드러나기도 한다까지. 자, 여기까지 있는 개념들 정리를 한번 했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소설을 읽어낼 때 이 개념들이 다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최대한 이걸 가지고 찾아줘야 돼.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소설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쓰였네? 라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시 10분이니까 2시 20분에 시작할게요. 한마디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다는 못 나갈 거고 앞부분 주요 내용이랑 그리고 장면 끊어오는 것까지 안내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